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홍콩 ETF가 승인됐지만 우리 코인들 가격은 별로 재미는 없었는데요. 그러나 그 뒤에 숨겨진 재밌는 얘기들을 몇 개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재미없었지만 사실 홍콩은 정말 대단한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과거 10년 넘게 철옹성과 같았던 중국의 벽을 허물고 코인 시장을 오픈을 시켰잖아요. 다시 생각해봐도 문득 홍콩이 정말 대단한 일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그들의 일을 좀 제가 써봤습니다. 무슨 일을 했는지. 작년 1월에서 2월에 홍콩 시장이 열린다고 하면서 중국 코인들 그때도 들썩들썩 했던 거 기억나시죠? 뭐 네오나 비체인이나 트론이나 엄청 올랐었고요. 실제로 작년 한 7월, 8월경에 홍콩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코인 시장이 오픈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 달에도 비트코인,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이 됐었으며 최근에 웹3 페스티벌까지 정말 많은 일들을 중국의 코앞에서 시행을 했었죠. 이거 정말 누가 했을까? 이런 궁금증에 이번 영상을 만들게 됐고요. 작년 1월 홍콩이 이제 6월경에 암호화폐 시장 전면 개방한다. 실제로 7월, 8월쯤에 오픈이 됐었죠. 그리고 올해 4월 15일 보셨겠지만 비트 이더 현물 ETF 아시아 최초로 승인을 했었고 미국보다도 심지어 이더리움 현물 ETF는 빠르게 신청이 됐습니다. 승인이 됐었죠. 그리고 웹3 페스티벌 4월 6일에서 9일에 이미 끝나긴 했지만요. 국가급 행사였고 정말 뭐 최고의 블록체인 리더들이 총출동했던 큰 행사였습니다. 참가자들을 보면요. 홍콩의 재무부 차관, 그리고 캐시우드, 뭐 OKX, 톤, 솔라나, 디피니티 재단의 회장, 바이낸스, 피델리티, CME 등이 참가를 했었는데요. 야, 이거 정말 대단한데 이거 누가 했을까? 왜냐하면 이 모든 게 중국의 허락을 받고 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새삼스럽지만 이거 누가 했을지 이번에 알아낸 좀 결과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최근에 1, 2년간 홍콩이 가즈아를 외쳤었는데 이 가즈아의 8알은 저는 이 남자가 했다, 원맨쇼를 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 잠깐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분은 해시키라는 그룹의 회장 겸 CEO 샤오펑 박사라고 합니다. 이분의 직책이 너무 많아서 제가 몇 개만 좀 소개를 해드릴 텐데, 자, 해시키의 회장 겸 CEO이자 또 중국의 완샹이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여기에 부회장 겸 전무이사이자 그리고 실제로 완샹이 예전에 근무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완샹이 만들어낸 완샹 블록체인의 회장 겸 CEO이자 또 중국에서 가장 큰 자산 관리 운용사 중 하나인 보세라 에셋 매니지먼트, 최근에 ETF를 승인받은 곳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 공동 설립자이자 부회장을 역임했다. 참 대단하네요. 직책이 너무 많은데, 자, 정리를 해봤습니다. 해시키그룹 회장, 그리고 완샹그룹 부회장, 완샹 블록체인 회장, 보세라 자산운용사 창업을 했고 부회장. 너무 많은데 이 중에 딱 두 단어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시키라는 단어와 완샹이라는 단어를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쉬어가는 차원에서 상식 차원에서 좀 소개를 잠깐 빨리 해보겠습니다. 해시키는 도대체 뭐고 완샹은 뭐냐? 해시키 캐피탈은요, 쉽게 말하면 이 홍콩에서 핀테크, 그러니까 코인 투자를 위해 태어난 회사입니다. 홍콩 소재 핀테크 및 블록체인 대규모 포트폴리오를 운영하고 있는 블록체인 펀드다. 코인 투자 회사로 태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해시키 캐피털의 위에는 모기업, 이제 해시키 그룹이 있고요. 그 그룹의 회장이 아까 보셨던 그분입니다. 그리고 이 해시키 그룹은 이제 완창이 등장을 하는데요. 전 세계 블록체인 기술에 초점을 맞춘 비영리 연구기관 완샹 블록체인 랩스의 전략적 파트너다. 뒤에 소개하겠지만요. 완샹은 코인이랑 아무 상관이 없는 회사였습니다. 그냥 자동차 부품 회사거든요. 근데 이 블록체인에 좀 눈을 빨리 뜨고 이 완샹에서 블록체인 회사 그리고 블록체인 랩스라는 회사 두 회사를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랑 이제 전략적 파트너다. 그러니까요. 완샹이 가는 곳엔 해시키가 가고요. 해시키가 가는 곳엔 완샹이 갑니다. 거의 투톱 체제로 홍콩과 중국의 민간 코인 쪽에서 으쌰으쌰를 굉장히 이끌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블록체인을 위해 태어난 회사이기 때문에 많은 이제 코인 투자, 뭐 전략적 제휴를 맺는데요. 다른 데는 다 뭐 워낙 많기 때문에 그냥 한국만 포함을 해보면요. 한국 비록 망하긴 했지만 테라루나 이쪽과도 19년 8월에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를 했었습니다. 비록 결과는 안 좋았겠죠. 그리고 클레이 쪽도
이쪽에도 그러니까 해시키 그룹의 홈페이지를 들어가면요. 클레이 뭐 스왑이라고 하죠. 이렇게 돈을 클레이를 넣으면 뭐 이자를 준다든지 클레이를 다른 코인으로 바꾼다든지 이런 클레이 포털 사이트가 지금도 뭐 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뭐 위메이드랑도 제휴를 맺는 등 한국 기업가도 굉장히 제휴를 맺고 투자를 많이 했었죠. 또 게임 쪽도 좋아하기 때문에 한국의 게임 쪽에도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블록체인의 진심인 회사다. 여기까지 하고 이제 완샹으로 넘어갑니다. 해시키가 움직이면 원 플러스 원으로 항상 움직이는 완샹 그룹은 누군가? 아까 잠깐 소개를 해드렸지만 항저우에 본사가 있는 중국의 대표적인 자동차 부품 회사입니다. 한국으로 치면 만도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뭐 만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큰 회사잖아요. 그래서 중국의 뭐 500강 뭐 기업 중에 한 165위 정도 되는 굉장히 큰 그룹입니다. 실제로 지금은 자동차뿐만 아니라 뭐 금융이든 뭐 스마트 시티든 뭐 웬만한 건 뭐 코인이든 다 하고 있는 회사다.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완샹 그룹 그리고 그 안에 완샹 뭐 블록체인 랩스 그러니까 완샹 블록체인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완샹 블록체인 랩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둘 다 여기서 이제 만들었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더 과거로 거슬러 가보면요. 1969년에는 자동차가 별로 없었겠죠. 그래서 이때는 창업자가 당시 이제 한국 돈으로 하면 약 68만 원 정도를 가지고 농기계 수리 공장을 만든 게 완샹의 이제 전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자동차 회사로 넘어갔을 거고요. 그래서 1999년에는 또 신재생 에너지, 뭐 배터리다, 뭐 풍력이다, 전기다, 뭐 2차 전지다 이런 쪽에 많이 투자를 해놓은 게 아닌가 싶은데 제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자동차다 보니까 이런 신재생 에너지에 관심이 많았을 거고 그래서 비트코인이 나중에 나왔을 때 채굴 쪽에 조금은 남들보다 빨리 눈을 뜬 게 아닌가 이런 추측도 뭐 나름대로 제 그냥 생각이지만 해봤고요. 자, 2015년도 재밌습니다. 완샷 블록체인 랩스라는 회사를 가장 먼저 설립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블록체인의 가능성을 빨리 알아본 거죠. 근데 익숙한 이름이죠. 이더리움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을 말로는 수석 과학자로 이제 썼다고는 하는데 실제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나 뭐 거의 신입사원 같은 뭐 경력사원으로 근무를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여기서 근무를 했었고 또 2017년도에는 완샹 블록체인이라는 회사도 따로 설립을 합니다. 얼마나 진심인지 알 수가 있겠죠. 코인 쪽에요. 그리고 2016년도에도 알리바바의 이제 엔트 파이낸셜과 함께 중국의 블록체인 백서를 동시에 발간을 하고 중국의 블록체인 로드맵을 제시하는 등 거의 뭐 중국과 중국의 이제 블록체인을 이끄는 쌍두마차가 그러니까 해시키랑 완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엔트 파이낸셜도 있긴 한데요. 뭐 엔트 파이낸셜이나 텐센트나 이런 곳은 이제 중국의 모든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CBDC에 쓰이기 위한 이제 협조를 잘 하는 뭐 그런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시키랑 완샹은 이제 민간 코인의 개발을 위해 뛰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실 요거 하려고 한 거였었죠. 본론에 와서요. 해시키가 그러니까 거래소를 두 개 들고 있어요. 해시키 HK라고 해서 해시키 홍콩 내부인들만 쓰는 거래소가 있고 이제 해시키 글로벌이라는 거래소를 따로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외국용인 거죠.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장사를 하겠다. 근데 여기에 최근에 뭐 코인이 21개가 동시에 상장이 됐다고 합니다. 당연히 여기에는 이제 많은 수요가 몰릴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뭐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뭐 비트, 이더 두 개밖에 없었어요. 근데 스멀스멀 하나씩 늘어나다가 이제 21개가 됐다. 일단 특징을 보기에 앞서서 21개가 뭔지 잠깐 보면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USDT, USDC, 아발란체, 폴리곤, 랜더코인이 AI 코인 중에 유일하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체인링크, 뭐 RWA라고 보셔도 될 것 같죠. 그리고 유니스왑, 뭐 리도다오, 에이브, 메이커, 컴파운드, DYDX, 코스모스, 폴카다, 신세틱스, 옵티미즘, 라이트코인, 아비트럼, 도지다 이렇게 21개입니다. 자, 특징을 찾으실 수 있을까요? 제가 고민을 해본 결과를 좀 소개를 해드리면 일단 중국 코인이 보이지 않습니다. 중국의 코앞에 있는 홍콩에 왜 중국 코인이 없을까? 뭐 네오도 있고요, 퀀텀도 있고, 뭐 트론도 있고 여러 개 있잖아요. 제 생각에는 미국의 규제를 이제 중국 쪽이 받기 때문에 전 세계인을 상대로 팔아야 되는데 굳이 미국에 신경을 거슬릴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에 빼지 않았을까? 또는
뭐 경쟁력이 좀 약했기 때문에 뺐을 수도 있겠죠. 왜냐면 레이어 1 코인이 워낙 많잖아요. 근데 중국 코인들 대부분 보면 지금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뭔가를 이제는 보여줘야 하는데 보여주지 못하면 경쟁에서 도태될 수 있다. 아무튼 이런저런 이유로 현재까지는 중국 코인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셨겠지만 리플도 없죠. 리플이 왜 없을까요? 사실 여기에는 확정된 명단은 아니니까 추가로 상장은 할 수 있겠지만 지금 보니까 솔라나도 없네요. 그러나 그런 코인들은 들어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리플은 조금 쉽지 않겠다. 왜냐하면 뭐 같은 마음이겠죠. 굳이 이제 미국에서도 논란이 있는 코인을 여기에 넣어서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추측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전 리플 뭐 잘 들고 있고 전혀 기분 나쁘지 않게 잘 들고 있다는 점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찾으셨을지 모르겠지만요. 21개 중에 가만히 보면요. 사실 최근에 굉장히 유행했던 내러티브 코인 많잖아요. 인공지능도 있고 게임도 있고 뭐 RWA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내러티브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 거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AI 뭐 렌더 탁 하나 들어갔고요. RWA도 뭐 정통은 아니죠. 뭐 체인링크 들어가 있고 그 외에는 뭐 게임은 아예 보이지 않고요. 사실 해시키도 게임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디파이 코인 굉장히 많습니다. 21개 중에 한 7개 정도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유니스왑, 리도다오, 에이브, 메이커, 컴파운드, DYDX, 뭐 신세틱스까지 뭐 디파이 쪽 뭐 관련된 코인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왜 이렇게 디파이 쪽이 많을까?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디파이는요, 사실 공공의 적이죠. 리플과 비슷합니다. 월가의 적들이자 은행들의 경쟁자들이기 때문에 일단 미국도 당장 품기가 어려워서 SEC가 또 유니스왑을 고소를 하고 때렸잖아요. 예전에도 때렸고 또 때리고. 그러니까 디파이는 어디서나 좀 찬밥 신세라고 할까요? 물론 미래긴 하고 큰 성장을 할 거라고 당연히 생각을 합니다. 리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한동안은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래서 미국의 찬밥 신세를 연치 못하고 있는 걸 볼 때, 이제 홍콩이 그걸 파악을 하고, 아, 좋다. 그러면 그거 내가 팔게 해줄게. 이런 식으로 좀 디파이 쪽을 끌어온 게 아닌가. 그러니까 미국에서 찬밥이기 때문에 내가 조금 뭐 발전을 시켜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 중국도 쉽진 않겠죠. 그러나 일단은 뭐 디파이는 웹3의 미래이기 때문에 이쪽을 좀 공략을 하려고 좀 공들이는 게 아닌가.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좀 본질적인 질문으로 가보면요. 그 해시키 회장, 그분은 왜 이렇게 철옹성처럼 중국이 버티고 있는 홍콩을 밀었을까? 다른 선택지도 있을 거잖아요. 뭐 싱가포르도 있고, 미국도 있고, 뭐 다른 나라도 있었을 텐데, 한번 제가 아까 그 잠깐 소개했었던 해시키 그룹의 개요 부분을 다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이번에 밑에 부분까지도 같이 가져와 봤습니다. 해시키, 뭐 블록체인의 진심이다, 뭐 쭉 써 있고요. 이 밑에 보시면 해시키 그룹은 미국 합법 증권형 토큰 발행 및 거래 플랫폼인 프로메티움에 1200만 달러를 투자한 바 있다. 아, 프로메티움 이거 기억나시나요? 작년 6월에 있었던 일인데 기억 안 나실까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요. 작년 6월 16일입니다. 한창 SEC와 리플이 치고받고 싸우는 그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SEC가 증인으로 프로메티움 창업자, 여기 아론 카플란이라는 이렇게 생긴 분을 데려옵니다. SEC 편이라고 해서 들고 온 거죠. 그래서 이분이 주장하기로 리플이 이제 소송에서 SEC가 이길 거다. 리플 질 거다. 왜냐하면 리플은 미등록 증권을 제공하고 판매했다. 완전히 업계의 반발을 크게 사고 심지어 이분은 SEC가 뭐 언제 이걸 허락을 했는지도 모를 이상한 자격증이나 자격증은 다 들고 있었죠. 그러니까 프로메티움은 미국에서 적격 거래소였던 겁니다. 뭐, 참,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여기만 뭐 특혜를 줬냐, 허가를 해줬냐, 뭐 이렇게 따지고 그랬었잖아요. 그 프로메티움을 이제 후원하고 돈을 투자했던 곳이 해시키와 완샹이라는 곳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원래는 미국 쪽으로도 투자를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10년간 거의 어 이제 SEC 때문에 미국이 합법적으로 이게 막혀 있었잖아요. 항상 공격을 받고 있었는데 그래서 미국의 이 허술한 이 회색지대를 틈타서 완샹이나 히시키도 미국 쪽에서도 사업을 확장을 시키고 있는 마음이 좀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일단 뭐 미국에서는 뭐 중국 공산당과 관련이 있으면 뭐 안 좋다고 하니까
항상 이제 사실무근이다. 중국 기업과 나 연관이 없다. 뭐 이렇게 뭐 뻔뻔하게 얘기를 했었지만 여기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프로메튬에 투자를 했다. 해시키랑 완샹은 일단 미국을 타겟으로 먼저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상황이 터지면서 결국 홍콩으로 선회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결정적이었던 건 거의 미국 월가와 한 몸이었던 SEC가 여러 가지 뭐 판결에서 지게 되면서 결국은 이들이 홍콩을 쳐다보게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작년 6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작년 현충일의 날이었죠. SEC가 바이낸스랑 코인베이스를 동시에 고소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 뭐 나와 있듯이 두 케이스는 차이점이 존재했죠. 바이낸스는 정말 죽어라고 때리면서 고소를 했고요. 코인베이스는 때리긴 때리는데 뭐 슬쩍슬쩍 때리는 느낌이었죠. 누가 보더라도 바이낸스를 잡기 위해서 SEC가 고소를 했었다. 그리고 바이낸스가 고소되자마자 10일도 안 돼서 벌어졌던 일이 무엇이었냐? 블랙락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을 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바이낸스가 제거가 되면 이제 오롯이 코인베이스와 블랙락이 그 수혜를 다 먹을 수 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블랙락이 비트코인 신청을 했었고요. 그로부터 한 1, 2주 뒤에 이제 CNBC 인터뷰에 나와서 래리 핑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자신한다. 최근에도 이더리움 ETF 승인 자신한다 했었는데 이때 당시도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어, 미국에서 비트코인이 이제 합법화가 될 거라는 이제 물결이 이제 뭐 SEC가 뭐 여러 판결에서도 지면서 이제 이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7월 14일, 그로부터 또 한 2주 뒤네요. 리플이 SEC를 일부 승소로 이겨버렸죠. 그래서 뭐 2배 가까이 리플 가격이 올랐었고, 코인베이스에 리플이 상장됐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리고 이거 역시도 결정적이었죠. 그로부터 또 한 달 뒤에 그레이스케일이 SEC로부터 또 승소 판결을 받습니다. 왜 SEC가 당신들 마음대로 내 GBTC를 비트코인 현물 ETF로 전환을 하려고 하는데 SEC가 못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법원이 SEC 결정 재검토해라. 즉, 현물 ETF로 바꿀 수 있게 한번 검토해봐라. 이 판결로 인해서 이제 미국에서는 뭐 여러 가지 뭐 큰 이슈가 있었지만 가장 큰 건 리플 승소, 그레이스케일 승소로 인해서 결국 SEC의 방어 라인, 규제 라인이 10년 넘게 이제 버티고 있었던 게 뚫려버리면서 이 그 해시키 회장은 생각을 했겠죠. 미국 내에서 내 몫은 없구나. 이미 월가가 이제 장악을 하고 중국계는 몰아내고 싹 다 정리가 됐기 때문에 프로메튬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미국에서도 한번 해보려고 했지만 실패를 한 게 아닌가. 이게 이제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그러나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중국은 우리의 편이 아닙니다. 코인 편이 아니라 CBDC를 통해서 결국 기축통화의 야망까지 뭐 여전히 품고 있습니다. 이 CBDC 언제부터 했었냐면요. 베이징 올림픽을 기점으로 했었습니다. 이게 무려 2008년도입니다. 이거 얼마나 오래됐을까요? 디지털 위안화 시범 운영을 하면서 지금 뭐 지폐 없는 사회, 중국에선 굉장히 가속도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비록 이제 뭐 이들 내에서도 이견이 있긴 하지만 브릭스에서도 이제 각자의 통화를 CBDC를 기축 통화로 쓰기 위해서 달러에 저항하기 위해 이분들이 이제 뭉치고는 있죠. 비록 이견이 있겠죠. 뭐 인도도 자기 거 쓰려고 하고 뭐 중국도 자기 거 쓰려고 하고 하겠죠. 그리고 이들을 또 대항하기 위해서 미국이 주체로 해서 혹시 아고라 프로젝트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각국에 이제 CBDC를 모아놓은 뭐 BIS가 주축이 돼서 한 프로젝트인데요. 여기 보면 다 미국 우방국들이죠. 미국, 영국, 프랑스, 스위스, 뭐 멕시코, 일본, 네, 최근에 한국까지 끼어들면서 이들을 저항하기 위해 중국의 CBDC를 저항하기 위해 또 이런 프로젝트가 나왔었는데요. 결국은 중국은 코인 편이 아니고 될 수도 없다. 그래서 뭐 중국에 뭐 이게 합법한다든지 이런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은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결론에 왔는데요. 사실 썸네일에 제가 13개 코인이라고 했었죠. 그렇다면 뭐 20개 정도에서 한 7개 정도는 덜어냈다는 건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 코인들이 안 좋다는 코인이 아닙니다. 덜어내는 코인들은요. 자, 여기 보시면 조정 시에 중국과 미국 모두에서 잘 팔리는 13개 코인을 매수하면 어떨까? 제가 뺀 코인들은 아까 디파이 계열이라고 한 7개 정도입니다. 여기 보시면 유니스왑, 리더다오, 에이브, 메이커, 컴파운드 신세틱스, DYDX인데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투자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중국계 코인은 미국의 규제를 받아서 많이 힘들고 또 리플이나 디파이 쪽은 전 세계 기득권층의 규제를 받아서 여전히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뭐 저야 리플이든 중국이든 디파이든 뭐 큰 스트레스 없이 잘 들고 있긴 하지만 이번에 만약 새로 진입하신 분들이 뭐 앞으로 또 조정이 왔을 때 만약에 알트코인을 사신다면 상대적으로 적은 리스크를 갖고 있고 또 중국, 미국 모두에서 뭐 지금도 잘 팔리고 앞으로도 잘 팔리는 이 회색지대의 코인 매수, 여기 제가 분류를 따로 해봤는데요. 여기 코인들을 매수를 해보는 건 고려를 해보는 거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